인어가 좀 다른데요? 골룡포 안에 네. 네, 시커멓게 홀라인가요? 철갑옷 아닌가요? 철갑옷인가요? 예, 솔로과에서 보여주는 건 정조가 조선시대 과학수사를 완성시킨 배경 중의 하나가 이 암살 위협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방탄조끼처럼 그래서 용포 안에다가 저걸 착용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네. 방탄조끼. 워낙 정조 그러면 뭐 조선시대 왕 중에 굉장히 호감도도 높고 유명한 왕이에요. 정조가 세손 시절에 지금 경희궁의 조년각이라는 건물에 머물렀어요. 그때부터 일기를 쓰셨어요, 정조가. 그래서 이 조년각 일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이게 왕의 일기로 이제 정착이 되어서 이게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록, 나는 하루에 3번 반성한다. 그래서 이 일성록에 딱 가지고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 뭐 왕 역할은 거의 못 해보셨죠? 저요? 정은태 씨. 굉장히 당황했어요. 정은필 씨도 아니 근데 맞는 얘기예요. 정은필 씨도 사극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수염도 많이 안 달아보셨잖아요. 수염 문제 안 근데 하시잖아요. 이게 오해예요. 사람들이 저를 뭐 국민 내시라고 하는데 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해품달에서 다들 날 내시로 알아요. 그게 그 드라마가 너무 잘 됐구나. 맞아요. 이제 좀 인상이 깊긴 했는데 제가 왕을 읽는다는 게 설레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겠습니다. 흉도들이 내가 거처하는 집을 엿보아 옷을 벗고 편안히 잠을 자지도 못하였다. 이게 또 내용을 들어보면은 진짜 좀 왕이 좀 불안했던 예. 느낌이 들어요. 옷을 못 벗고 주무셨네요. 이 기록은 정확하게 정조가 왕이 되기 전에, 즉 세손 시절의 일이에요. 바로 이제 세손 시절부터 나는 항상 이 흉도들이 나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이 나를 엿보고 있어서 옷을 벗고 편안히 잠을 자지를 못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잘 모르는 저는 이제 사극을 하다 보면 왕도 어떤 그 막 이렇게 호위무사들이 많은데 세손도 호위무사가 있죠. 아, 있긴 있죠. 근데도 있어도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위협이 셌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옷을 벗고 잘 수 없을 정도였다. 항상 좀 무장 같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겠는데 잠도 편하게 못 그렇죠. 자고. 이 사람이 잠을 못 잔다는 거는 말이죠. 고문이에요, 고문. 네, 이건 너 진짜 힘든 건데. 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암살 위협이 이어져요. 그리고 이거 뭐 이제 급기야 삶이구나. 그 왕의 침소에까지 자객이 침입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회랑 위를 따라 울려왔고 쟁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와, 무섭네요. 근데 이때 정조가 암살 위협에 어느 정도 뭐 방어를 할까요? 자기 방어를 위해 가지고 밤을 새워서 책을 읽어요. 그래서 공부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고 있는 상황에서 딱 댕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금방 이제 대처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역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갑자기 결론이 교수님 읽으면 결론이 목숨도 그렇게 살리네. 되나요? 아니, 이분은 또 특이한 경우는 살려고 책을 읽으신.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짜 근데 하다 위험한 보니까- 상황인데 책 읽으면 바로 잘 살아요, 우리. 암살 바로 당했을걸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교수님, 그 실제로 정조가 승하했을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독살을 당했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때 이게 뭐 거의 유행처럼 많이 이렇게 그 널리 퍼진 적이 있어요. 그 뭐 단서가 된 대표적인 책이 그 대중서들 중에서 조선왕 독살 사건 뭐 이런 책들이 되게 팔렸어요. 서점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조선왕 독살 사건에 나오는 그 왕들은 웬만하면 다 독살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뭐 왕들 다 그냥 일찍 죽으면 다 실제로 독살이다. 뭐 문종, 뭐 네, 인종. 다 뭐 빨리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독살이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정조의 측근이었던 그러니까 정약용이 쓴 여유당 전서에도 그 당시 정승이 역적의원 시민을 천거해서 그에게 정조 임금한테 독약을 올리게 하였다. 라는 기록처럼 이 독살 의혹이 어떻게 보면 기록에 딱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허점이 있는 게 지금 앞에서
정승이 역적 의원 시민을 보내가지고 뭐 독살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인물이 심한지라는 인물인데 바로 이제 영의정까지 나중에 지내는 인물인데요. 2009년에 이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가 200여 통이 이게 발견이 돼요. 200통이나 벌었어. 네. 무슨 할 얘기가 사실 그렇게 많았지? 편지를 보면 네. 오히려 정치적 동반자예요. 궁금하다.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던 바로 이런 인물인데 네. 아. 바로 이런 인물이 정조를 독살했다는 게 넌센스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의관이 정조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 네. 종기 부위의 상태가 나아져서 나머지 독도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 종기가 아닌 다른 이유잖아요. 그리고 그때 체질에 안 맞았던 정조한테 몸 보양하시라고 인삼이 들어간 경호골을 처방을 해요. 이게 냄새가 또 나는데. 의관이 약간 뭐 수상한데요? 네, 이게 한의학에서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독을 타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한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상극의 처방을 하는 것도 충분히 직접적인 어떤 독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조는 사실 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이미 사망하기 7년 전부터 이 정조 17년부터 이 기록을 보면은요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투병 일지가 이렇게 자세한데 이거를 가지고 독살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도 왕인데 이렇게 암살 위협이 계속되잖아요. 예.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무장을 하죠. 자기 무장. 스스로 이제 그 뭐 무예 훈련을 한다라든가 체력을 단련했다라든가.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영린이라는 영화 아마 예, 보신 예, 분들 예, 기억하시죠? 그 정주 역할을 맡은 현빈 배우가 그 맨날 첫 장면에서 막 말근육 보여주면서 팔굽혀 펴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정조가 개인적으로 저런 체력 단련을 했을 거다. 그리고 또 활 쏘는 것을 정말 즐기셨고 또 잘 쏘셨어요. 이 활을 그 쏘는 것도 결국 무예, 그 자신의 어떤 경호하고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 정조, 이게 실록에 정확하게 나오는 기록인데요. 이 활쏘기 행사에서 50발을 딱 쏘는데 49발을 딱 맞추고 한 발을 일부러 맞추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서 한 발은 쏘지 않는 게 그래도 분자의 도리다. 상당히 좀 재수 없는 그런 기록도 나오는데요. 재수 없는 그런 기록도 나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기 설록에서 다룬 왕 중에 그래도 제일 멋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멋있다. 그래서 실제 정조가 정조 때 무예도보 통제를 편찬한다라든가 이런 무예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것도 바로 이런 암살 위협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바로 이 CSI, 이 근간이 되는 과학수사.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결국 자신의 암살 위협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하고 또 이 미래를 대비해서 수사법도 발전시키고 강화하자. 불편함이 발전시킨다고. 그렇죠. 저기 앉았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저도 목소리를 크게 에너지 있게 안 했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누군가가 막 날 쫓아오는 것 같고 더욱더 열심히 하게 돼. 불편함이 만드네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닥쳐야지. 그 말하니까 나니까 내가 사람이. 불편한 것도 뭐예요? 예. 조금 나태해졌다 싶으면 절로 네, 유배로 여기 올립니다. 뭐 체험자 좋아요, 여기. 정조한테 수사만큼은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수사 깐부가 있었습니다. 알았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간 표창원 교수님처럼 왕이 수사하세요. 프로파일러, 뭐 법의학자, 알겠습니다. 법의학자. 법과학자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두 번째 설록하러 준비한 인물이 바로 타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와, 아니 근데 소름이다. 네. 아니 지금 실학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죠. 이 정조랑 정약용이 조선시대 때 정말로 이 수사, 탐정만큼은 서로 마음이 정말 잘 맞았던 뭐 어떻게 보면 파트너? 그들이 과연 수사 체계를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거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뭐야? 탐정이었다는 거는 몰랐어요. 조경훈 선생님이.
막상 정약용 선생도 정말로 부캐 부자하셨어요. 오죽하면은 책을 500권을 쓰셨어요. 500권이나 쓰셨어요? 네, 그만큼 근데 부캐 얘기는 저보다는 그래도 또 신병주 교수님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말 뭐 우리 거중기 개발하고 뭐 이런 부분 배다리도 건설하죠 한강에. 그리고 이제 의학자로서도 상당한 그 공을 세워요. 이 정약용 의학자로 어떤 길을 걷는 데는 개인의 경험, 이 육남 삼녀를 두셨는데 네. 사남 이녀가 전염병으로 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 어떤 좀 안타까움에서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 쓴 책이 바로 의학서 마과해통. 정말 요즘으로 치면 전형적인 융복합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융복합인지 인정입니다. 모셔가는 인정. 진짜. 그러네요. 이게 뭐 자기 분야만 딱 파고드는 게 아니고 여러 다방면에서. 네. 네. 이게 정약용이 이게 남다른 인물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정조가 정말 믿고 비밀 업무를 많이 시켰다라고 합니다. 정조가 직접 탐정으로 현장에 나서지를 못하니까 정약용을 통해서 이제 수사 공조를 시킨 건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사진은요 흠흠신서라고 정약용이 들어봤는데? 저설한 흠흠신서? 형법서입니다. 형법서. 아. 어떻게 말하면 이제 판례집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수사 기록을 비평해놓은 비평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쓰인 책이지만 그 기록이 워낙 상세하고 좋아서 요즘에도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흠흠신서를요? 뭐 경찰분들이나. 네, 실제로 저도 한글본 상하로 된 거 가지고 계속 보고 있고요. 보셨어요? 물론 이제 기술 기법은 지금 이 현대가 과거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 때보다는 발달을 했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건의 잘못을 살펴보고 네. 현장에서 관하에서 조사했던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수사관들도 꽤 흥신서 찾아보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흠음시설을 조수를 하면서 서문에 딱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흠음이란 무엇인가? 상가하고 또 상가하는 것으로 형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다. 항상 신중하고 공정해야 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런 내용을 바로 책의 제목에다 담았다는 거죠. 대단한 분이야. 솔로몬. 요즘 법 체계하고도 되게 비슷하고. 이래야 아니, 되는 거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일단 그 앞에 써놓으신 서문조차 약간 울림이 있네요. 웅장해지는 뭔가. 예. 두 번째 사진도 준비됐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두 번째 사진은요. 정조가 쓴 범죄 수사 판례집인 심리록입니다. 자신이 심리했던 것을 모아놓은 건데 동시대에 이렇게 정조랑 정약용이 이런 기록을 이런 비슷한 문서를 만들었다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이 수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진짜 두 분이 너무 대단하신 게 지금의 수사책의 기틀을 저 때부터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은 진짜 곤장이나 좀 치고 그렇죠. 줄이 틀어가지고. 이게 뭐냐 말할 때까지 줄이 틀고. 곤장하고 그리고 쉬워요. 이거 뭐냐 이거 칼인가? 그거 칼 차고 차고. 있고 콧구멍을 약간 여기 점을 찍고 네.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아이 그냥 네가 죽였다 하거라. 뭐 매우 쳐라 뭐 이러는 건데. 김은혜라는 여인이 안 씨라는 노파를 아주 잔혹하게 칼로 살인한 사건입니다. 김은혜를 피해자 안 씨가 중매를 서겠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김은혜가 중매를 거절하면 나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중매값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안 씨가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매를 매주려고 해줬던 이 남자와 김은혜가 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라는 식으로 이제 모함을 퍼뜨리는데 이 모함이 그냥 적당했으면 모르겠는데 2년 동안 이 소문을 퍼뜨려요. 너무 나빴다. 끈질기다. 네. 야. 안 씨의 모함이 계속되니까 이 김은혜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서 식칼을 들고 안 씨의 집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칼로 왼쪽 목을 시작해서요. 무려 18번이나 찔러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정조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야. 와 너무 잔인한데
너무 화가 났나 봐요. 네. 아니 근데 화가 나는 건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왜냐면 2년 동안 자기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시집 가야 되는데 이걸 헛소문을 계속 퍼뜨리면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사회에서 매장시킨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살인 아닐까요? 네, 사형, 사연. 아 근데 또 흠음신서가 있잖아요. 흠음신서 거기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 여자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사실 안 씨도 억울하다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물론 잘못은 했지만 18번을 찔려서 죽일 일인가라고 했을 때 안 씨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는 사이드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왕인데. 근데 2년 동안 만약에 아영 씨를 누가 아영 씨한테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제 학력이죠래. 하 버드가 있고 하 바드가 있는데 쟤는 하 바드를 나왔대. 계속 이렇게. 아니, 화가 안 나는 게 아니고 그 안 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18번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그거를 살인이라든지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좀 나라의 전체 질서가 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김은혜를- 반대일 것 같아요. 김은혜를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18번이나 이렇게 찌르고 그랬으면 얘가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네, 그거를 미리 좀 근데 뭐 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판결일까요?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네. 정조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김은혜를 풀어줘 버립니다. 진짜? 그 정도까지? 네. 살인을 했는데 아 근데 너무 감정적인 판결 아닌가요? 이게?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17, 18세기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 이혼 노파를 잔인하게 살해한 건 용서받기 힘든 범행이긴 하죠. 그런데 정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뼈에 사무치는 억울하고 분한 일은 정숙한 여자가 행실이 음란하다는 모함을 당하는 것이다. 유교. 네. 역시 유교 그러면서 때는 이제 그랬지. 범행을 통해서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고 불의에 저항하는 기계를 보여줬다고 판결을 했다라고. 오히려 합니다. 그럼 칭찬을 해준 오히려요. 거네. 목에 피 같은 게 와. 네, 저 솔록화는요. 네. 자칫 억울한 죽음으로 묻힐 뻔했던 살인 사건 피해자 모습입니다. 와, 조선시대 사건. 현대에는 범죄 수사, 범죄 사건 목격하셨다. 어떻게 합니까? 황 씨? 112에 신고. 전화. 네, 112 바로. 전화하시죠. 네. 근데 그 당시엔 사건 발견자, 피해자, 목격자, 신고자가 마을 책임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약간 책임자는 이장 느낌의 그냥 마을을 좀 관할하는 어르신 같은 사람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현대로 보자면 이장 혹은 뭐 아파트라면 뭐 통장. 주민 대표 통장. 아, 이게 그러니까 억울한 일 통장. 당하면은 이런 분들이죠. 바로 다이렉트로 사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름 절차가 다 있었네요. 그랬습니다. 네. 네. 수사를 한 과정도 상당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요. 네. 그 사또가 사건의 정황을 듣죠. 네. 누가 어떤 짓을 한 것 같다, 범인이 누구인 것 같다. 여기에 부합한 물증이 마련된다. 이러면 범인으로 지목된 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일단은 투옥을 시킵니다. 지금의 체포 같은 경우 거죠. 그리고 나서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초검 그리고 복검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조금 처음에 검사하고 다시 또 검사를 한다는 뜻인가요? 물어보고 또 면담하고 취조하고 이런 절차를 합니다. 네. 초동 수사 조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눈으로 보는 검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상처가 어떤지,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나서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시신을 살펴본 뒤에 다시 물어보는 거죠. 합리적이네. 네, 전체적으로 보자면 현대 수사 과정하고 아주 유사하다, 흡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웃에 있는 다른 관하에서 복검을 하도록 연관이 혹시라도 있었죠. 연관이 네. 그렇지 같은 고을 사람이면은 네. 혹시나 만약에 초검의 결과와 네. 복검의 결과가 다르다.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살펴보는 거죠. 와. 그래서 앞서 살펴보신 설록화의 그 여인, 피해자, 네. 초검과 복검 모두 자살로 종결이 되었는데요. 네. 죽은 피해자 여성, 여인의 오빠가 정조 임금인 행차하실 때 딱 네. 맞춰서 징을 계속 올리면서 예, 전하 억울합니다 이렇게 격쟁을 해서
제조사를 청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왕이 네. 할 일이 진짜 많은데 이런 걸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정조가 아예 또 책을 쓰시는 거죠. 네. 아, 또 책을 써요, 그 와중에? 범죄 수사 법학서가 편찬이 돼요. 네. 중수무원록 언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제 무원록이 뭐 몽골어 한문 이런 게 섞여 있어서 보기가 힘들어요. 네. 이거를 요즘으로 치면 역주본 같은 경우, 이 번역본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완성을 한 게 바로 정조 때 편찬된 중수무원록 언해입니다. 이건 진짜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네. 후순위로 밀리는데 이런 일들은. 바로 그 중수무원록 언해 네. 여기에는요 살인을 아닌 것처럼 위장한 위장살인 그것이 어떤 수법들이 있다. 그런 것까지 나와요?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는 방법, 뭐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그런 기록들,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중수무원록 언해를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아, 교과서네. 그 책을 토대로 해서 박여인 살인 사건도 재수사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다들 같이 프로파일러 한번 되셔서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진짜. 날카롭게 살펴봐 주시길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그래 전체 사진을 그래 저렇게 봐야지. 손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쵸? 그쵸, 손에. 손에 뭐가 보이는지와 안 보이는지. 엄지. 그 왜 뭐지? 엄지가 안 보이고. 이런 수사물 같은 거 네. 드라마 보면은 항상 손톱에 뭐죠? 그 DNA. 약간 DNA가 남아 있잖아요. 네. 표면의 그 피부? 네. 뭐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목을 메고 칼로 자기를 찔렀다고 했는데 네. 그럼 뭐 칼을 쥐고 있든지 뭔가 손이 좀 다른 형태일 것 같은데 손 모양이. 굽으니까. 지금 펴져 있잖아. 찾았다. 여러분 만약에 네. 저 여인이 나라고 생각해 보면 죽을 때 여러분 목을 맸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죽겠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감을 것 같아요. 아, 무서워서? 여기서 자살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상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야? 강기성 씨 말씀 주셨죠? 무섭고 두려울 거다. 네. 네. 나 같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은 주저하고 네. 머뭇거리고 네. 이런 이제 흔적들이 되게 발견되거든요. 네. 이것을 주저흔, 주저흔. 말 그대로 주저한 흔적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죽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을지 모르니까 네. 일종의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번씩.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나? 이 정도 하면 되나? 뭐 손목에다가 이렇게 뭐 자해를 한다. 그러면 이제 평행하게 여러 줄의 선이 남는 거죠. 오. 얕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 설록화의 주저흔은 사실 잘 보이지 않죠. 네, 저 목 빼고는 아무것도 너무 고와요. 칼날로 인해서 난 상처의 구별법, 무언록에 나와 있는 방법을 보고 이 사건에 정조가 임명한 재수사, 수사대가 점점 타살 가능성을 높여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처의 흔적, 특징이 자살 사건과 다르다라는 것만으로 100% 이것은 타살이야라고 종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현장, 목을 맨 장소로 갑니다. 가서 이제 증거 수집을 하는데요. 자살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독한 경우를 하더라도 본인이 고통스럽고 두렵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인다는 거죠. 네. 목을 매단 다음에. 네. 그럼 그 흔적이 당연히 남게 되죠. 네. 조선시대는 대개 어디다 목을 매겠습니까? 나무. 야외라면 나무일 테고 집 안이라면 대들보. 대들보, 맞아, 대들보. 예. 그러면 실형이라고 합니다. 이 대들보 실형의 그 위쪽 밧줄이 걸린 자국 여기를 보면 몸이 움직임, 버둥거리는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여러 갈래가. 아, 그렇겠네요. 네.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네, 만약에 위장 살인이다, 자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대들보기에 매달았다. 매달았다면 그냥. 하나게 어. 예, 그냥 움직인 그대로 흔적이 움직인 흔적이. 네. 와, 그것까지 조사를 했어. 소름. 야. 박여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여기. 박여인 사건 현장에 네. 갔죠. 재수사대가 그 네. 대들보 실형 위를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들보 위에 있는 자국 네. 하나였습니다. 아, 예. 아, 거기서 결정적이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조선시대 수사기법이 현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일단 박여인 사건은 정황상 점점 타살로 타살. 짙어져 간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라는 질문이 숫자리지 누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함께 왜? 왜 동기죠. 네. 그리고 조사도 하기 전에 장례를 급하게 치러버렸잖아요. 네. 내장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의심 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죠. 가족이죠. 가족. 예, 누가 주도했느냐. 그래서 이제 수사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둘러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주도한 사람 바로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고부 갈등. 여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동기 이유 네. 있느냐 살펴봤더니 동네에 네. 시어머니를 둘러싼 안 좋은 소문이 화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소문. 요거 뭐 이제 대충 짐작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 그 막 김치 싸대기라고 하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야, 이 시어머니가 약간 악녀 같은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악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시어머니의 이름이 최아지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최아지. 이 최아지라는 여인이 행실이 바르지 않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 소문이. 네, 소위 뭐 그 당시 용어로 음탕 뭐 이런 예. 시어머니가 음탕하다? 뭐 이런 좀 왠지 소문이 매칭이 좀 안 되는데. 어감이 많이 소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시어머니가요 이웃에 사는 사내 이차망이라는 자와 이 시어머니 최아지가 간통을 해왔다. 그런데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 들켰고, 봤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였다고요? 최아지와 이차망 시어머니와 이 외간 남자가 함께 협력해서 며느리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다라는 것이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직접 목격한 목격자를 찾아내요. 오, 이 살인 현장을 목격한 자. 살인 현장은 아니지만 네. 살인에 이르게 된 그 관계와 상황을 오. 가장 가까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지금이라면 가사 도우미죠. 그 당시에 여종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수사를 계속 해나가니까 결국은 사실을 고합니다. 네. 그 사실의 내용이 뭐였냐?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른 건 맞는데 네. 그 상대방 내연남이 이차망이 아니고요. 와, 누구야? 시어머니의 사촌 조카였다는 겁니다. 전 조카 거지. 이거 반전에 반반전이네. 야. 더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끝났어요? 아예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아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정조의 엄한 명령을 받은 재수사대가 끈질기게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 여종이 밝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시어머니가 사촌 조카와 네. 그렇게 간통을 하다가 임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출산까지 했는데 출산한 아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설마. 이불을 뒤집어 쓰여서 살해하고 뒷산에 묻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영아 유기, 영아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와. 진짜 끝이다 끝. 세다. 닭, 파, 은비녀. 이렇게까지 관련이 갑자기- 없는 세 가지 단어가 이 정도면 나와도 요리- 되는 건가요? 나는 왜 백숙이 생각나지? 식재료 같은데. 네, 그런 닭백숙 이런 재료, 파랑 네. 그죠. 닭을 이제 일단 삶아야 되잖아요. 팔팔 끓이면 은비면은 그러면 이제 그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려고 어. 하는 거지. 아니면은 저게 말도 안 되겠지만 수사도구로. 저기요? 아, 수사도 닭을 닭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닭피로 점을 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에서 보면은 네. 그 마약 탐지견처럼 아 닭을 당시에 보면 뭐- 얘가 뭐 가는 닭- 거야. 탐지견, 예, 탐지견처럼 뭐가 있지 않았을까? 황재성 씨 다시 자리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요? 뭐? 굉장히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조선 시대의 운동점? 수사에 사인을 밝혀냈던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어떻게 사인을? 진짜 닭은 아무 생각 없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니기만 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닭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닭대가리라고 그러죠. 아니 근데 은비녀가 은 같은 경우는 그죠, 뭐 독이죠. 독에 넣으면 이게 맞아요. 색깔이 변한다는 걸 색깔이 알고 검은색으로 있거든요. 변한다 이런 얘기인데 파는 어떻게? 파는 뭔가요? 좀 먹어보기만 했지. 저 그냥 이거 추측, 진짜 100% 추측. 어, 야. 시체를 보러 갈 때 네. 냄새 나잖아요. 아, 그럼 무슨 냄새인지 맡아보진 못했지만 네. 파를 이렇게 만약 이게 맞으면 자리 바꿔. 형님 맞으면은 강등입니다. 좌천이에요. 나 은비녀 얘기했는데 아이 은비녀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알았어 바꿀게. 만약에 파가 냄새를 막는데 사용하는 왜냐면은 그 봐야 되니까 초초 다음에 뭐 초검할 때 봐야 되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이 조선 시대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아, 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절대 자신의 건드리지 신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신에 칼을 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검을 해서 안을 열어보거나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사인을 밝혀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거만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검. 네. 눈으로 보는 거. 네, 눈으로 보고 사인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더 어렵겠다 사실은. 사실은 어렵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거만을 하는 장면이 담긴 그 그림을 모니터하고 이거 보시면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닭이 있나 봐야겠어. 닭이 없어. 닭이 없는. 파도 없어. 지금 야외인 거죠 이게? 야외인 것 같은데요? 이 조선 시대에는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검시를 했다고. 아 그 자리에 저기가 그러면 사건 현장인 거예요? 네. 그림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빨간 부채를 든 사람이 있죠. 네. 지방의 수령, 사또. 사또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 옆에서 뭔가를 적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적고 있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 네. 그리고 시신 옆에 서서 직접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네. 오작인. 네. 그 조선 시대에는 이제 시신 훼손하는 거를 금기시했기 때문에 네. 의사가 직접 시신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아. 대신에 이거를 오작인이라는 조금 더 하층 지체- 계급인 거예요? 예, 지체가 조금 더 낮은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만져서 확인한 거를 의사가 전달을 받아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오작인은 그 시신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이고 말하자면 법의학의 행동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닭하고 파하고 아 맞아. 비녀 그걸로 어떻게 찾아냈냐 그거에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설명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겠어요. 저희는 파 얘기는 꼭 들어야겠어요. 맞아요. 네. 진짜 맞는. 지금 자리가 걸려 있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검 대신이 이런 사인을 알기 위해서 이제 아까 보였던 저 설럭화에 저런 물건들을 사용을 한 건데요. 네. 저걸 조선 시대에는 응용법물이라고 응용 불렀습니다. 법물. 법물. 아까 이제 팔을 코에 꽂았다고 네. 하셨는데 네. 진짜 많이 맞아? 파.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삽죽불이라는 걸로 태워서 이제 악취를 제거했다고 파가 합니다. 아니었어. 아 그럼 저희 자리 안 바꿔도 안 되는 바꿔도 거죠? 됩니다.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럼 파는 어떻게 쓴 거예요? 네, 파는 뭐야?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네. 시신에 숨어 있는 상처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어? 팔을 어떻게 찾아요? 와. 일단은 물을 뿌려서 시신을 좀 닦아낸 네, 다음에 네. 파에서도 흰 뿌리 부분을 네. 빻아서 넓게 시신에다가 펴 바르고 네. 거기다가 식초에 담궈뒀던 종이를 덮어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타나는구나. 1시간쯤 뒤에 상흔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야 이거 옛날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경험적으로 식초와 파에 들어있는 성분이 어떻게 결합을 하면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닭 얘기 안 하시? 닭 얘기하시죠? 닭. 네. 그 다음 대체 뭐? 우리 진짜 하나씩만 의견 냅시다. 탐지닭. 저는 탐지닭 했고요. 저는 닭 피에 뭐가 있지 않았을까? 피로? 네, 닭 피. 맞다. 파도 뿌리 빠았었으니까. 네, 네. 아영 씨도 빨리 하나 돼요. 아 조금 뭐 불이? 부리로? 불이로 궁금하다. 부리로 뭐 했어요? 이렇게 콕콕 찍어 불이로 뭘 찍어요? 반응이 오늘 불이 색이 변하는. 찍었을 때 부리색이 그냥 아무거나 던지면 되지 뭐. 하바드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으면 닭 이제 부리가 변한다는 얘기. 다음 주에 내가 여기 가 있을 수도 있고. 인생 모르는 거니까 그냥 다 던지는 거죠. 이 중에 네. 진짜 얼토당토하지만 정답 있습니까? 있습니다. 잠깐만. 닭 불이? 봐봐. 아 그거 아니야? 진짜? 아 이거 얻어 걸린다니까 이거 뒷걸음질 치다가 하나 걸렸어. 뒷걸음질 치다가. 닭은 독사를 판별하는 데 쓰였습니다. 부리로? 설마? 비녀가 아니었어? 진짜? 반개법이라고 해서 네. 독살로 의심되는 시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시체의 목구멍에다가 밥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다시 꺼내서 살아있는 닭한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닭이 죽으면 뭔가 독살. 이상이 생기면. 탐지닭이었네. 탐지닭이었네. 야 진짜. 근데 아까 설명하신 건 네. 그냥 닭이 개처럼 탐지를 해서 찾아간다는 말씀이셨지. 네. 그걸 밥을 먹고 죽냐 사냐는 아니셨죠? 그렇지. 그건 정확히 아니야. 다시 바꿔. 그렇지. 그건 아니지. 가면서 찜찜했어. 맞아. 정확히 찜찜했어.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 탐지에서 끝나셨으면 정답인데 설명을 하시느라고 그럼 일어날 때 말씀해 주셔야지. 아까 진작 더 빨리 커팅하실 수 있었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글로 조선시대로 간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손을 넣어서 할 수도 없고. 진짜 제일 확실한 건 다른 생명체가 먹어보고 테스트하는 거긴 하네요. 조선 시대에도 동물 실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은수저는 확실히 그 독 그게 맞나요?
은비녀는 이제 조선시대에 특히 자주 사용됐던 독극물 중에 하나가 비상이잖아요. 네. 사약을 만들 때 이제 이 비상으로 주로 만들게 되는데 네. 은비녀의 은성분이 특히 비상과 반응을 해서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극 보면은 이렇게 뭐 임금님이 뭐 드실 때 은수저를 넣어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색깔이 변하면 비상. 아, 다시 돌아가서 네. 당시 부검법 저런 방법을 알아낸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자살이나 병사, 급사로 종결됐던 사건들을 타살로 밝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